해원사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세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건설공사 수주물량 감소, 특히 전문 종합의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건설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신 해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원사 여러분, 전문가 종합 간의 상호시장 진출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의원 방문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며 공공공사를 비롯한 건설공사 입찰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원사 업역 침해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정정토록 적극 대응하는 등 발주기관 방문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종합공사를 전문공사로 입찰 자격을 정정하는 등 현재까지 280여 건에 달하는 건설공사를 해원사 여러분들께 수주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원사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 오늘 교육은 대면 교육이 제한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과 해원사에서 공공입찰 업무를 수행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인 만큼 강의를 경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으로 온라인이 아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강습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회는 앞으로도 전문 건설업계의 발전과 해원사의 권익신장, 건설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방계약 법령 및 전자입찰 온라인 강습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포스에 근무 중이고요. 인포스는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국가기관에 입찰 및 낙찰 정보를 제공하는 입찰 전문회사입니다. 저는 거기서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만 하고요.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강습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전자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이 강습회를 듣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입찰 보려고 하시지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에서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낙찰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입찰에서 낙찰을 잘 받으려면 무엇을 제일 잘해야 될까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을 잘 받으려면요, 입찰 금액을 잘 써야 되죠. 그러니까 입찰 금액을 잘 써야 낙찰을 잘 받는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찰 금액은 쓰는 공식이 있다는 것, 사용해야 될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입찰 금액은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한율로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입찰자들이 꼭 알아야 될 공식이 뭐냐면 입찰 가격 산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 제도에서 입찰 금액 쓰는 공식과 입찰 가격 산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는데요. 전자입찰 제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공고문 해석하기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연속 세 번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 세 개의 질문의 답은 굉장히 어렵다죠. 전자입찰 제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굉장히 어렵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강의가 없을 때 주로 전화 상담을 하는데요. 전화 상담하다 보면 몇 년간 입찰 보고 낙찰 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입찰을 안 보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장님 왜 입찰 안 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더럽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입찰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균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지 마세요. 지방자치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를 당한 계약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 상사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약 100여 가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에는 100여 가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찰이 어렵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인증서 끼고 입찰 보시죠. 인증서 끼고 입찰 볼 때 그 100여 가지 되는 규정은 완벽하게 숙지한 뒤에 투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100여 가지 되는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한 뒤에 투찰하라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숙지의 의무라고 하지요. 이 숙지의 의무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숙지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을 잘못 냈습니다. 그래도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자, 상식적으로 볼까요? 만약에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을 잘못 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 책임은 발주처 재무관이 져야 될까요? 입찰자가 져야 될까요? 당연히 발주처 재무관이 져야 되죠. 그런데 실제 전자입찰에서는 발주처 재무관이 집니까? 입찰자가 집니까? 입찰자가 집니다.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을 잘못 냈는데 그 책임은 왜 입찰자가 져야 될까요? 그게 숙지 의무예요. 그러니까 발주처 재무관은 그 100여 가지 되는 규정 중에 일부 규정을 가지고 공고문을 냅니다. 그런데 입찰자는 그 100가지 되는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한 뒤에 투찰해야 되는 의무 규정 때문에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공부해 보실까요? 그 올 1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었지요. 그것만 600페이지입니다. 국가개혁법과 지방개혁법은 민법이지요. 300페이지예요. 100가지 되는 규정 중에 3가지를 집었는데 벌써 1000페이지 됐습니다. 다 합치면 몇천 페이지 될 겁니다. 뭐부터 공부해 보실래요? 제가 1년에 한 200번 강의합니다. 지금 강의한 지 12년 됐거든요. 제 계산이 틀리지 않다면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이 5만 명쯤 될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 5만 명 중에서 그 100가지 되는 규정을 다 공부하고 투철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결론에 도달했지요? 입찰은 못 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먹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 100가지 되는 규정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공식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이고요. 두 번째가 입찰 가격 산식입니다. 입찰 가격 산식. 그래서 저는 항상 입찰 강의를 시작할 때 이 2개 공식을 쓰고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1등과 낙찰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입찰에서 1등과 낙찰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1등 되면 1순위가 되면 낙찰을 받는 줄 알고 계시는데 1등과 낙찰은 관계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적격심사를 봐요. 그래서 산식을 푼다,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산식을 푼다, 적격심사 적용한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산식은 주어지지요. 이걸 풀면 적격심사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입찰 공부해서 투철하시면 몇 건이나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묵묵부답입니다. 이유는 낙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매년 조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평균 낙찰 건수가 몇 건이냐라고 올해 2월 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균 낙찰 건수는 0.9건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자, 0.9건이라고 하면 월 0.9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월 0.9건이 아니고 연 0.9건입니다. 연 0.9건. 자, 연 0.9건이 무슨 뜻이냐면 전자입찰의 투천업체는 1년에 한 건도 못 하지요. 두 번째, 2020년도에 48만 개 업체가 입찰을 받는데 그중에 18만 개만 한 건 이상의 낙찰을 받았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48만 개 업체가 입찰을 받는데 18만 개만 한 건 이상의 낙찰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3분의 2가 빵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놀라셨을 텐데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다 4분의 3이 빵건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입찰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시는데 입찰 강의를 듣자마자 입찰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빵건이 많은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투찰업체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경기와 입찰은 정반대로 가지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입찰을 잘 안 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입찰을 많이 봅니다. 지금 입찰을 많이 볼까요? 적게 볼까요? 얼마큼 많이 보는 줄 아세요? 2015년도에는 평균 나라장터에 1200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매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1700개 업체가 등록합니다. 약 30%가 증가됐죠. 그 이유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 빠지는 소리 많이 했지요. 예. 입찰 강의 들어왔는데 너무 어렵다. 낙찰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낙찰을 못 받을까요? 입찰을 보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낙찰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투찰업체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투찰업체 수는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앞서 설명드렸는데 글쎄요. 제 귀에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투찰업체 수가 많아서 낙찰을 못 받는다? 제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축구 경기 했어요.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물어봤을 때 비 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낙찰을 못 받느냐? 제 생각은 찍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발주처 적격심사마다 입찰 금액은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환율 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뭘까요? 이런 게 명시지요. 1 더하기는 2지요. 2 곱하기 3입니다. 거기서부터 수학의 모든 공식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미친 수학자가 1 더하기 2는 2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노벨 수학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학의 확률, 통계, 미분, 적분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예.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이 공식을 쓰는 사람은 30%가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어떻게 쓸까요? 제가 지금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식 쓰지 않고 사정률 안 빼죠. 그래서 기초금액의 낙찰환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또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면 기분 좋으면 좀 높이 쓰고 기분 나쁘면 낮게 쓰고 허리 아프면 낮게 쓰고 허리 안 아프면 높이 쓰고 그래도 사정률을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1번이 생일, 2번이 차번호, 3번이 전화번호입니다. 예. 이렇게 찍기 때문에 빵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두 개 공식을 잘 활용해 보니까 여러분 업종의 평균 낙찰 건수의 3배 내지 4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배라를 표현을 쓰냐면 저희는 우선 낙찰 건수를 따질 때 8천만 원, 뭐 1억 2천 이런 건 카운트를 안 해요. 예, 그건 그냥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요. 전국업체가 들어와서 그 투찰해서 낙찰시키는 것만 카운트를 하지요. 그러면 전국권 건설업종은 3건에서 4건은 분석을 하고 분석 노트를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동 녹음을 하면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입찰금액 쓰는 공식이에요. 자, 이거 입찰금액 쓰는 공식 중요하니까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도구 있으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초금액입니다. 기초금액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지요. 왜요? 공고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공고문에 정해져 있지요. 낙찰환율 보겠습니다. 낙찰환율은 87.745% 아니면 86.745%가 대표적입니다. 87.745% 아니면 86.745%가 대표적인데 이 낙찰환율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산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식이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산식을 풀면 그게 낙찰환율이고요. 이건 오늘은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나마 다행인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낙찰환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공고문에 정해져 있지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율로 정해주거나 아니면 제목으로 정해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낙찰환율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비율 87.745% 아니면 86.745% 이렇게 아니면 제목을 정해줍니다. 무슨 제목을 정해줄까요? 적격심사 제목이겠지요. 예를 들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별지 3-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적격심사에 산식을 찾아서 산식을 풀어서 여러분이 낙찰환율을 산출해야 되는데 요즘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지요. 왜 잘하냐면 두 개를 다 적어주거든요. 예. 비율하고 제목을 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찰금액 쓰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초금액과 낙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고문에 정해져 있죠. 자, 공고문에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고문에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거 외에 딴 거 쓰면 무조건 탈락이다. 같은 말이죠. 공고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 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탈락이에요. 이유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곱하기. 만약에 입찰금액 쓰는 공식이 기초금액 더하기 사정률 더하기 낙찰환율이라고 하면 내가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조금 잘못 찾았어요. 그러면 입찰금액은 조금 잘못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탈락이에요. 저는 전화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개찰권을 안 보셔도 이미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찰하자마자 탈락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걸리냐면 공고문에 정해져 있는 이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못 찾아요.
제가 오늘 중간중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정률이 분석법이지요. 예. 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이든 입찰 경력 10년 되신 분이든 제일 궁금한 게 이 사정률인데 분석법이지요. 분석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부산광역시에서 나라장터에 올려놓은 공고문을 투찰하기 위해서 입찰을 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명은 세 가지가 같지요. 뭐가 같을까요? 업종, 지역, 실적이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공식에 비춰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100명은 똑같은 기초금액과 낙찰안을 쓴다가 똑같지요. 왜요? 이건 어떻게 돼 있으니까? 공고문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100명이 똑같은 기초금액과 낙찰안을 써서 입찰금액을 썼습니다. 개찰했어요. 입찰금액 몇 개 나올까요? 맞습니다. 100개 나오지요. 입찰이 재미난 게 뭐냐면 1000명이면 1000개 나오고 2000명이면 2000개 나오죠. 자, 그러면 2000명이 똑같은 기초금액과 낙찰 환율을 썼는데 왜 입찰금액이 2000개 나왔을까요? 뭘 다 다르게 본 거예요? 사정률도 다르게 봤죠. 만약에 사정률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입찰금액 몇 종류 나와요? 한 종류 나오죠. 이유는 기초금액과 낙찰 환율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분석법이 뭐냐면 이 공고문의 입찰금액을 어떻게 쓸 거냐가 분석법이지요. 이 공고문의 입찰금액을 어떻게 쓸 거냐는 뭐에서 결정이 돼요? 사정률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정률 뭐라고 그래요?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전자입찰에서 돈을 얼마를 벌지 말지는 다 뭐에서 결정이 될까요? 사정률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투찰하면 개찰 결과가 나오지요. 개찰 결과에는 순위가 있어요. 순위는 입찰 금액으로 매기지요. 입찰 금액은 뭐로 의해서 결정돼요? 사정률. 그래서 저는 사정률을 분석법이면서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공식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는 정보조달 나라장터 같은 얘기지요. 정보조달 전자입찰 나라장터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정보조달 전자입찰 나라장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좀 특별하다고 하면 납품처가 정해져 있죠. 납품처가 어디로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가기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수요기관이라고 합니다. 수요기관. 수요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요기관은 6만 1000개가 있습니다. 6만 1000개. 그리고 2020년도에 6만 1000개 수요기관에서 97만 건을 발주해서 145조를 계약을 했습니다. 97만 건을 발주해서 145조를 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요. 매년 우리나라 예산의 30%를 정보조달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나라 전자입찰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한다면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리나라 입찰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입찰은 1등을 입찰자들이 뽑지요. 두 번째, 1등이 낙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찰의 가장 큰 특징, 1등을 입찰자들이 뽑고 두 번째, 1등이 낙찰이 아니에요. 자, 1등이 낙찰이 아닌 이유는 뭐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등부터 뭘 봐요?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면 낙찰 계약자가 되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 2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입찰의 가장 큰 특징 1등을 입찰자들이 뽑습니다. 자, 1등을 입찰자들이 뽑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수요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나라장터에 공고문을 올려놓으면 그 자체가 비감사 대상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1등을 입찰자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등을 발주자 세무관이 그냥 자기 스스로 뽑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렇게 완벽한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해마다 공고문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외 규정이 한번 생겼어요. 작년입니다.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97만 건이었는데 재작년에는 107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약 7%가 줄었지요. 줄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었냐면 올해 1월, 2월, 3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공고문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좀 희망적인 게 뭐냐면 4월, 5월 달에 공고문이 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4월과 5월 달에 큰 폭으로 늘은 공고문을 폭을 보면 2021년 그 작년의 폭은 공고문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만 설명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정보조달의 세부적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매자 스펙이 결정이 돼 있지요.
여러분들이 만약 일반 영업을 하시면 구매자를 만나야 되고 그와 스펙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장터는 구매자 스펙이 결정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지급보증 현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낙찰을 받으면 돈 뗄 일이 없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지방계약법 67조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대가의 지급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이지요. 이때는 3일 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5일 만에 준 돈이 얼마냐면 145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현금을 마련하는 가장 큰 마켓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실적에 입찰 참가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장터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 자체가 실적이 되는데 실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투철할 수 있는 공고문이 더 커집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정보 조달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나라장터에서 오늘은 전문건설협회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공사업종, 공사업종인데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공사, 시설, 건설 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용어예요. 공사, 건설, 시설 같은 겁니다. 이 재미난 게 뭐냐면 상담하다 보면요. 업종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뭐 공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살짝 바꿔서 시설 하시는군요. 그러면 공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우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사, 건설, 시설 같은 업종이고 세부 업종은 업종을 다 취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실적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올해 앞에서 협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상호시장 진출에 의해서 굉장히 실적이 복잡하게 바뀌었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실적 입증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실적 입증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입증 책임이 협회에 있는 업종이 건설업종이지요. 그러니까 건설업종에서는 실적, 회원사들의 실적을 입증을 해줘요. 그래서 그 실적 입증을 해주는 서류 이름이 뭐냐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예요.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 이 경영 상태 등의 확인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시공능력 평가액, 5년 실적, 3년 실적 이렇게 나옵니다. 좀 적을 내용이 많습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보면 5년 실적, 3년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이 나오는데 그 기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액에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주로 공동 도급 계산의 사용입니다. 주로 공동 도급 계산의 사용. 주로 공동 도급 계산의 사용.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5년 실적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 나오는 5년 실적은 여기 한번 적으시면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50억 미만 적격심사 적용 기준입니다. 50억 미만 적격심사 적용 기준. 50억 미만 적격심사 적용 기준. 3년 실적에는 10억 미만 지자체 적격심사 적용 기준. 10억 미만 지자체 적격심사 적용 기준. 10억 미만 지자체 적격심사 적용 기준. 더하기 준공실적. 이렇게 쓰세요. 준공실적. 준공실적. 자,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 시공능력 평가액은 주로 공동도급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도급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단독도급이 뭐냐면 하나의 공고문에 하나의 업체가 들어가면 단독도급. 하나의 공고문에 2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면 공동도급인데 그때 계산하는 것이 시공능력 평가액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 나오는 5년 실적인데 우리나라 대부분 발주처는 50억 미만 볼 때 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 5년 실적으로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년 실적도 나오지요. 그런데 이 3년 실적은 10억 미만 지자체 적격심사를 적용할 때는 이 3년 실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3년 실적을 볼 때는 더하기 준공실적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준공실적은 민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를 포함하는 준공실적을 넣을 때 언제 걸 넣을 수 있냐? 그게 이제 4년 실적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4년 실적, 4년 실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원명칭은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 기준입니다. 자, 뭐 이게 4년 실적이든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 기준은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4년 이상과 4년 미만으로 나뉩니다. 4년 이상은 1월부터 협회 발표일까지가 4년 이상이고요. 4년 미만은 협회 발표일부터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은 아직 발표를 안 했지요. 그래서 4년 이상 실적이 되고 준공 실적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 입찰 공고일까지 준공 실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회 발표일이 끝났어요. 뭐 9월 1일쯤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협회 발표일부터 12월 4년 미만이 되겠죠. 9월 1일이면 그러면 언제 준공 실적을 넣느냐? 2021년 1월 1일부터 입찰 공고일까지 넣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충분히 많은 업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준공 실적을 넣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하에. 그런데 이 준공 실적을 업체가 이 부분을 알지 못해서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발주 재무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발주 재무관이 준공 실적 넣어서 만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 않지요. 그리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숙지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자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서 요구를 해야지만 발주처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실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꼭 기억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은 다 인정받는 게 좋고요. 마지막 4년 이상과 4년 미만에 따라서 배수도 달라집니다. 배수도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적격심사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고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찰 강의한 지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12년 강의를 하면서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고문 해석을 안 합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고문 해석을 안 하고요. 두 번째, 공고문 해석을 안 하니까 분석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공고문을 일부만 해석을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 전자입찰 나라장터의 공고문에는 순위 결정과 계약자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 결정과 계약자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입찰을 보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룰을 모르고 규칙을 모르고 운동 경기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고문 중에서 일부만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또 있지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와요. 그거 특히 공동도급을 하는 큰 금액에서는 하나의 공고문에 23종류의 금액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는 왜 23가지로 금액을 나눠놨을까요? 심심해서? 그건 아니고요. 23개 기능이 있다는 거지요.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능에 맞춰 쓰지 않으면 탈락인데 제일 중요한 요소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부러 빈란을 좀 뒀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교육효과가 40%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빈란을 뒀으니까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정금액입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총 공사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총 공사비. 총 공사비. 추정가격에는 적격심사 적용 기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적격심사 적용 기준. 적격심사 적용 기준. 기초금액, 모든 발주처 입찰 금액 산출의 기준입니다. 모든 발주처 입찰 금액 산출의 기준. 또 한 줄 적어볼까요? 제시된 금액으로만 쓴다. 제시된 금액으로만 쓴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추정금액은 총 공사비고요. 추정가격은 적격심사 적용 기준입니다. 기초금액은 모든 발주처 입찰 금액 산출의 기준이고 제시된 금액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기초금액인데 모든 발주처 입찰 금액은 기초금액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입찰 금액에는 부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추정 가격에 부가세를 더하면 대부분이 기초금액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정 가격에
부가세를 더하면 대부분이 기초금액인데 이게 실제 입찰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추정금액, 추정가격은 발표가 되는데 기초금액이 늦게 발표될 때가 있어요. 특히 군공사 뭐 이럴 때는 기초금액이 마감날 아침에 발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초금액이 발표가 안 되니까 성질이 급해서 추정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쓰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입니다. 탈락이죠. 왜? 추정가격에 부가세 더하면 기초금액인데 내가 추정가격으로 썼다? 10% 빼고 쓴 거예요. 1억이면 1,000만 원을 빼고 쓴 거고 10억이면 1억을 빼고 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기초금액이 늦게 발표되면 여러분들이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추정가격 더하기 부가세하면 대부분이 기초금액이라고 그랬지 반드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예입니다. 추정가격은 4억 5천인데요. 기초금액은 4억이에요. 추정가격이 4억 5천이면 기초금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4억 9천 5백이 돼야 되는데 추정가격보다 기초금액이 낮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걸 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임은 다 누가 질까요? 입찰자가 집니다. 예를 들어서 4억의 사정률에 낙찰한율 곱했더니 3억 5천 나왔어요. 투찰해서 1등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억 고스란히 손해봐야죠. 4억 5천짜리를 3억 5천에 낙찰받았으니까 1등을 했으니까 적격시나 통과하면 1억 고스란히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전자입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장터에서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남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기초금액 잘못 보면 손해봅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계약을 안 하면 되지 뭐. 나 계약 안 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당 업체입니다. 부정당 업체. 자, 부정당 업체가 되면 페널티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큰 페널티, 여러분들이 쓴 입찰 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금액이 늦게 발표되면 두 번째 불러드렸지요. 여러분들이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하면 되면 안 되고요. 기다렸다가 제시된 금액을 보고 투찰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제시된 금액을 봤어요. 그래서 제시된 금액을 봤는데 기초금액이 추정가격보다 더 커요. 기초금액이 더 커요. 그럼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분석해서 입찰금액 쓰는 공식에 의해서 분석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추정가격이 더 커요. 앞에서 들었던 예처럼 추정가격이 더 커요. 기초금액보다 추정가격이 더 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정가격이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무조건 투찰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첨부 파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첨부 파일. 첨부 파일이 뭐냐면 과업지휘서, 작업지휘서, 물량내역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는지를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뽑은 입찰 금액으로 투찰했을 때 손해가 발생 안 하는지 이익이 발생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아마 이게 추정 가격이 기초 금액보다 더 클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첨부 파일이 없거나 있어도 또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아예 투찰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금액의 정의를 봤고요. 여기 보시면 지역 공고문을 몇 군데 더 해석해 볼 겁니다. 지역 제한이다. 그래서 지역을 제한한 거고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1등이 낙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뭘 봐요? 적격심사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두에 여기에 별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 여기 모두. 이 모두라는 말이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상호시장 진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호시장 진출은 의미가 굉장히 좋죠. 종합이 전문이 종합을 투찰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속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뭐냐면 종합이 전문을 투찰할 때 종합실적으로 전문을 못 보지요. 그래서 종합을 전문실적으로 바꿔놨어요. 그걸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거기에 3분의 2만 인정받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전문건설협회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전문업종이 종합을 투찰할 때 이 종합업종을 전문이 투찰할 수 있도록 업종을 세분화해놨어요. 그러면 그 세분화한 업종이 2개, 3개, 4개, 5, 6, 7, 8개 여러 개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5개를 업종을 5개를 요구하든 6개를 요구하든 여기 보시면 모두라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공고문에서 4개 업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나는 3개 업종 갖고 있어요. 그러면 1개 업종을 다른 회사로 가겠다. 이걸 무슨 방식이지요? 공동도급의
분담 이행 방식인데 분담 이행 방식은 2024년도까지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4개 업종을 요구하면 4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4개 업종에 맞는 실적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상호시장 진출은 전문 업종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협회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고요. 예,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이제 기초금액 찾았지요. 입찰금액 쓰는 공식 반드시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입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비유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아시죠? 예, 고스톱 칠 줄 아실 겁니다. 고스톱 규칙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적어놓고 암기를 못 해가지고 적어놓고 보면서 고스톱 치는 분 보셨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고스톱에서도 그 많은 규칙을 다 외우시는데 입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입찰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이 뭐냐면 입찰금액 쓰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입찰이 어렵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찰금액 쓰는 공식을 딱 외우세요. 그러면 입찰금액 쓰는 공식에서 기초금액과 낙찰은 어떻게 돼 있지요? 공고문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87.74 낙찰한을 찾으면 되고 앞에서 본 것처럼 기초금액 딱 찾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사정률 분석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정률을 딱 산출해서 3개를 딱 곱해서 입찰금액으로 쓰시면 방향이 제시되죠.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 저는 입찰금액 쓰는 공식 공고문을 볼 때마다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필수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해보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을 쓰게 돼 있지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금액을 쓰면 한글로 바뀝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송신 누르면 투자라는 게 끝나지요. 예. 어떤 분들은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찰은 대부분 총액 입찰입니다. 100억 미만은 대부분 총액 입찰이고 100억 이상은 내역 입찰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처 재무관이 이건 내역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역 입찰을 띄울 때만 내역서 여기 첨부 파일 쓰게 돼 있지요. 이때만 쓰는 거고요. 100억 미만 대부분은 총액 금액 하나만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페이지 볼까요? 이렇게 금액을 쓰고 보면 금액이 나오고 확인 클릭이 2개 보이실 겁니다. 확인 클릭. 찾아보세요. 10페이지에 확인 클릭이 2개 보이실 건데 보는 쪽에 좌측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실래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취소 동그라미.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확인 클릭에다가 뭐냐면 그 취소가 안 된다. 수정 X 취소 동그라미. 수정 X 취소 동그라미. 수정 X 취소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 금액이 여기서 썼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내가 송신 눌러서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에 나왔는데 확인을 탁 누르면 이 금액은 수정이 안 돼요. 뭐만 돼요? 취소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찰은 재투찰이 안 됩니다. 재공고가 나올 때만 재투찰이 되지 2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확인 누르고 취소했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누르면 항상 우리나라 전자입찰에서는 작은 네모칸 15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5개. 여기서 몇 개를 뽑지요? 2개를 뽑습니다. 한전은 4개를 뽑고 나라장터는 2개를 뽑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2개로 말씀드릴 건데 이 15개 이름이 그 이름도 거룩한 복수 예비 가격이죠. 복수 예비 가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입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입찰은 1등을 입찰자들이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 금액이 내가 1순위 되면 계약하고 싶은 금액이고 이 15개가 입찰자들이 1등을 뽑아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요. 제가 뒤에서 따로 떼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격심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건설업종의 적격심사 핵심은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적격심사 만점금액입니다. 두 번째 상호시장 진출이고요. 세 번째 A값과 순공사원가입니다. 이 3가지, 그럼 한번 다시 천천히 불러드려 볼까요?
적격심사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적격심사 만점 금액을 찾는 거고요. 적격심사 만점 금액. 두 번째가 상호시장 진출. 세 번째가 A값과 순공사원가입니다. A값과 순공사원가. 자, 뒤부터 한번 해볼게요. A값과 순공사원가는 여기 교재에도 나옵니다. A값과 순공사원가. 예. 자, 18페이지인가요? 예, 18페이지 보겠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을 예전엔 정산을 하다가 이걸 입찰금액 안에 넣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A값이 나오면서 산식이 아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우스로 보이는 데가 이게 예전의 산식인데 A값을 아예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 금액을 쓸 때 기초금액 곱하기 사전 곱하기 낙찰환율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전가를 예측한 다음에 A값을 빼주고 낙찰환율을 곱해서 낙찰한가가 나오면 다시 A값을 더해줘야 돼요. 이거 단순히 입찰 금액에 A값 더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A값과 순공사원가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보정을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입찰 금액을 나오면 기초금액 곱하기 사전 곱하기 낙찰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됐어요. 그럼 낙찰을 못 받죠. 그런데 왜 못 받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A값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서 내가 낙찰을 못 받는다. 와, 이거 말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A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런데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못 받아요? 아니지요. 왜? 투자를 한 사람은 다 금액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안 올린 사람만이 1등하면 낙찰을 못 받기 때문에 A값을 보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A값을 보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A값 보정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투자를 할 때마다 A값을 보정하시거나 아니면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입찰 사이트를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건설업종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입찰 사이트를 쓰고 있죠. 그 입찰 사이트에 A값을 보정하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입찰 사이트는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데 이 200개 넘는 입찰 사이트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장터를 기반으로 하고요. 두 번째 다 유료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사이트 중에 무료 사이트는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무료 사이트 나라장터는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지요. 그런데 입찰 사이트에 돈을 내요. 돈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사이트에 돈을 내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고문 수집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라장터에 우리나라 수요기관의 모든 공고문이 다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 공고문에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나라장터는 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도로공사, 수장공사, 인천항만공사, 농협 뭐 이런 데는 자기네 자체 입찰 사이트를 갖고 있지요. 자기네 자체 입찰 사이트를 갖고 있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그 기관은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발주하는 것은 나라장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네 입찰 사이트만 딱 올리는 거예요. 결국 나라장터의 350개 수요기관에 공고문은 분산돼서 나옵니다. 그거를 다 수집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분석 데이터예요. 나라장터는 분석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런데 입찰 사이트에 분석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A값과 순공사 원가를 보정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곳이 너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돈 받으면서 아직도 A값과 순공사 원가를 보정하는 곳이 없다? 글쎄요. 그것을 과연 나라장터랑 똑같잖아요. 나라장터는 무료인데 그것을 과연 쓰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없이 하면 이렇게 매번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호시장 진출은 앞서 말씀드렸죠. 상호시장 진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문의 종합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입니다. 적격심사 만점 금액입니다. 저는 이 적격심사 만점 금액을 꼭 여쭤봐요. 건설업종에 전화 상담할 때 얼마까지 보십니까? 얼마까지 만점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정말 진짜로 정말로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는 한 10억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10억 정도 봐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냐면 우선
제가 만약에 적격심사 만점 금액이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10억 100만 원짜리 투자를 해서 1등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오버되는 거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탈락입니다. 100만 원만 오버돼도 100만 원 오버된 거 투자를 해도 탈락인데 이렇게 민감한 건데 그거를 한 10억 봅니다? 말이 안 되죠. 예. 두 번째, 한 10억 봅니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달청 10억, 지자체 10억, 국방부 10억, 도로공사 10억, 수자공사 10억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정말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예. 자, 15페이지 볼게요. 제가 몸담고 있는 사이트에서 이거는 만점 금액을 찾는 곳이에요. 만점 금액 찾는 건데 3년 실적과 5년 실적을 작년에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서 발행한 3년과 5년 실적을 넣고 전문을 클릭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발주처마다 만점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강원랜드는 9억 9천 만점이지요. 국가철도공단은 얼마가 만점이에요? 9억 9천이에요. 그런데 가스공사는 얼마입니까? 5억이에요. 반토막 났지요. 5억이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래에서 두 번째 지역난방공사는 얼마가 만점입니까? 2억 9천? 이게 만점이에요. 거의 4배 차이가 납니다. 4배. 이렇게 4배 차이 나는 곳도 있는데 도로공사 10억, 수자공사 10억, 농어촌공사 10억, 지자체 10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계산법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 적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3년 내지 5년 일정을 배수로 나눠주고 거기 나오는 부채비를 여러분 쪽 부채비로 나눠주고 거기 나오는 유동비를 여러분 쪽 유동비로 나눠서 각각을 위해서 제일 낮은 게 만점 금액입니다. 두 번째, 이것 또한 이렇게 만약에 입찰 사이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 란이 이런 곳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없고 직접 계산 못 하시는 분은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격심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점 금액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호시장 지출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종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만 물어보세요. 그거 다 갖고 있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럼 전화를 끊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다 갖고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맞는 실적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A값과 순공사업과 보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적격심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언제든지 전화 달라고 하니까 저번에 어떤 분은 새벽 5시 반에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새벽잠이 없다고 하는데 근무 시간에 전화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전화하실 때 아우 바쁜데 죄송해요. 굉장히 안 바쁩니다. 안 바쁘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전화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투찰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전화는 뭐 근무 시간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화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투찰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왜요? 앞서 공부했지요? 앞서 공부했습니다. 금액은 절대 수정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투찰하고 저한테 간보지 말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낙찰환율 안 나왔어요. 뭐 87.745겠지 뭐. 투찰했어요. 좀 찝찝해. 저한테 전화하니까 제가 86.745래요. 그럼 탈락이죠. 그러니까 항상 전화는 언제 하셔야 돼요? 투찰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자, 18페이지 볼까요? 입찰 사이트 쓰는 거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저희는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요 상호시장 진출 있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입찰밥 먹는 회사예요. 20년 동안 22년 됐습니다. 입찰에 관련된 거 22년 했어요. 그리고 눈만 뜨면 입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호시장 진출 계산법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달 걸렸습니다. 그렇게 복잡해요. A값과 순공사업가 그때 기억납니다. 굉장히 복잡했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하냐면 저희도 이렇게 오래 걸려서 알아냈듯이 여러분도 꼭 파악해서 정확하게 그 적용을 하셔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게 0.9건이에요. 1년에 한 건도 못 해요. 어렵게 분석해서 한 건 됐는데 적격심사 떨어진다.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관내 수의계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참 재밌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 수의계약을 정확히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설명드리기 전에 관내부터 설명드릴게요. 관내가 뭐냐면 수의계약 중 지역을 제한한 거예요. 예. 수의계약 중 지역을 제한해.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부터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한번 적어볼까요? 수의계약.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에다 뭐라고 적으시냐면 적격심사 미적용 이렇게 적으세요. 적격심사 미적용. 적격심사 미적용. 그러니까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소액수의, 수의기현적, 수의계약 무슨 뜻이에요? 적격심사를 안 본다는 뜻이지요. 적격심사 안 본다가 무슨 뜻일까요? 화면으로 제가 보이나요? 자, 제 손 보겠습니다. 1등과 낙찰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1등부터 뭘 보니까? 적격심사 보니까. 그런데 전자입찰의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안 보니까 1등이 낙찰이라는 얘기예요. 1등이 낙찰이에요. 자, 1등이 낙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부터 꼬박꼬박 뭐부터 봐야 돼요? 수의계약부터 보세요. 수의계약.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의계약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발주처 재무관이 임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업체를 선정한 업체, 선정한 계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발주처 재무관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공고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 굉장히 그 전체에 아주 극히 미미해요. 그냥 있냐 없냐 있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부산광역시 발주처 재무관이에요. 어느 날 그냥 아무 업체 가서 제가 한 9천만 원 계약했어요. 또 1억 2천 계약하고 그냥 나라장터 올리고 그냥 올린 다음에 그냥 그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다 이 얘기예요. 결국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수의계약, 소액수의, 수의자 두 글자가 들어가면 무슨 얘기예요? 적격심사를 안 본다는 뜻이에요. 적격심사 안 본다가 무슨 뜻이냐면 1등이 낙찰이다. 1등이 낙찰은 오늘부터 꼬박꼬박 수의계약부터 보세요. 수의계약부터. 여러분들하고 전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지요. 나라장터 등록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투자를 하세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는데요? 실적이 없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요? 적격심사를 안 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업체나 신생업체는 수의계약밖에 못 봅니다. 여기 한번 적어보실래요? 실적이 없거나 신생업체는 수의계약밖에 못 봐요. 실적이 없거나 신생업체는 수의계약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적격심사 안 보니까요. 전문이에요. 1억 미만. 제가 오늘 생겼어요. 나라장터 등록 오늘 했습니다. 9,900만 원짜리 전문 철콘. 투찰해서 1등 했어요. 그러면 전 뭡니까? 낙찰이지요. 적격심사 안 보니까. 그런데 전문 철콘인데 오늘 생겼어요. 나라장터 등록 오늘 했습니다. 1억 100만 원짜리 투찰해서 1등 했습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뭐라고 전화 올 거예요? 실적 내라고 하겠죠. 적격심사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탈락이에요. 결국 실적이 없거나 신생업체는 뭐밖에 못 봐요? 수의계약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앞서 드린 말씀처럼 나라장터 등록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투찰하세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는데요? 실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틀릴까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꼬박꼬박 수의계약부터 투찰하시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종합을 갖고 있어요. 한 300억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 냈어요. 그래도 뭐는 볼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볼 수 있어요. 수의계약은. 그래서 오늘 당장 수의계약부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또 다른 온라인 강의에서도 꼭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만 골라서 안 보는 분. 골라서 안 봐요. 그런 분들한테 왜 수의계약 안 보십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1등 내정한 거잖아. 내정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절대 내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수의계약을 꼭 보셔야 되는데 관내가 뭐냐면 그 말씀드려야죠. 굿뉴스. 굿뉴스. 이 금액 2배로 늘었습니다. 전문 2억으로 늘었죠. 전문 2억으로 늘었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졌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왜 괜찮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2배 늘은 것은 실적이 없는 업체한테 유리한 겁니까? 많은 업체한테 유리한 겁니까? 없는 업체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이 금액이 2배 늘은 것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보고 지금 국가개혁법에 의해서는 현재
국가교육법에서는 확정을 했고요. 지방교육법도 곧 2배로 확정을 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의계약 2배로 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관내가 뭐냐면 수의계약 중 지역을 제한한 게 관내입니다. 이 광역시나 특별시는 관내가 없고요. 예, 지역을 제한한 거, 지역을 제한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업체가 확 줄죠. 업체가 줄었다고 내가 무조건 낙찰받는 건 아니지만 낙찰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꼬박꼬박 뭐는 투철하셔야 돼요? 수의계약은 투철하셔야 되고 관내는 지역을 제한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낙찰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도를 조금 빨리 해서 공고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우리나라 공고문에는 순위 결정과 계약자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페이지인데요. 자, 제가 이 캡처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고문에 다 이렇게 쓰여 있죠.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나라장터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장터지요. 그리고 주어가 빠졌습니다. 무슨 주어가 빠졌냐면 발주처 재무관이라는 주어가 빠졌습니다. 발주처 재무관이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무슨 순서 없이 작성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가 추첨이지요. 추첨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입니다.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그 평균이에요. 평균으로 누굴 뽑아요? 낙찰자를 뽑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되려면 이 2줄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2줄을 이해하는 키가 복수 예비가격과 예정가격입니다. 자, 복수 예비가격 보겠습니다. 기초금액 기준으로 발주처 재무관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에요. 저를 보면 참 좋은데. 자, 보겠습니다. 최초의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을 만들지요.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공고문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즉시 자, 조달청 적격심사 쓰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15개 만듭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쓰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복수예비가 15개 만들어요. 그러면 공고문과 15개 만들었지요. 물론 적격심사는 하나만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 조달청 적격심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볼게요. 공고문과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만든 15개 만들었지요. 지금 이 2개의 위치는 어딜까요? 어디냐면 발주처 재무관 컴퓨터예요. 자기 컴퓨터에서 공고문도 만들고 복수예비가 15개도 같이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디로 보내야 돼요? 나라장터로 보내야 되지요. 나라장터로 공고문을 보낼 때 공고문만 가는 게 아니라 이 15개도 같이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고문만 가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공고문만 가는 게 아니라 이 15개도 같이 가요. 그러면 지금 위치는 어딥니까? 지금 위치는 나라장터예요. 그러니까 입찰자들이 공고문을 다 봤어요. 공고문을 보고 금액을 쓰면서 이 15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평균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예정 가격이 됩니다. 예정 가격.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정 가격은 앞뒤로 별표를 하세요. 앞뒤로 별표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라장터에 나오는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예정 가격입니다. 예정 가격. 왜 중요한지 볼까요? G2B 시스템에서 나라장터지요. 발주처 재무관이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하여 최다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이 뭐예요? 예정 가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윗줄에 보시면 계약자 결정 기준입니다. 계약자 결정 기준. 이 계약자 결정 기준에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이퀄 1순위 기준. 계약자 결정 기준 동그라미하고 이퀄 1순위 기준. 그러니까 계약자 결정 기준을 다른 말로 하면 1순위 기준이에요. 1순위 기준. 자,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철하고 1등 했어요. 1등 하신 분은 뭘 맞춘 거예요? 예정가를 맞춘 겁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등과 낙찰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1등부터 뭘 보니까? 적격심사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낙찰의 선행 조건은 적격심사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낙찰의 선행 조건을 분석법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격심사예요. 제가 그럼 적격심사 공부를 했어요. 낙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뭘 많이 하면 돼요?
1순위 하면 되지요. 1순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맞춰야 돼요? 예전가격. 예전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발주 재무관이 공고문과 15개를 만들었는데 뽑는 걸 누가 뽑아요? 뽑는 것. 예, 선택은 누가 합니까? 입찰자가 하죠. 입찰자가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평균하면 뭐가 돼요? 예전가격이 되는데 잘 보세요. 입찰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제가 예전 가격은 계약자 결정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2번 얘기했어요. 예. 예전 가격은 제가 분명히 계약자 결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맞춰야 된다. 예, 이렇게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전 가격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발주처는 같은 예전 가격을 놓고 발주처는 발표하고 입찰자는 예측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전 가격을 놓고 발주처는 발표, 입찰자는 예측이에요. 발주처는 발표, 입찰자 예측. 여기에 괄호치고 써보세요. 이게 순위 결정의 원리입니다. 순위 결정의 원리. 순위 결정의 원리. 순위 결정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투찰하고 개찰 결과에 나오면 순위가 나오지요. 순위가 뭐냐면 입찰자가 예측한 예전 가격과 발주처에서 발표한 예전 가격의 차이가 순위예요. 1등이 뭐냐면 내가 예측한 예전 가격과 발주처에서 발표한 예전 가격이 이게 맞으면 1등이에요. 1등이 적객시다 통과하면 낙찰. 그런데 수의계약 1등이 낙찰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찰은 로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전 개인적으로 동의 못합니다. 입찰이 로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찰과 로또는 방법은 같은데 확률은 완전히 달라요. 방법은 같지요. 그런데 확률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로또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15만 분의 1이에요. 815만 분의 1. 예. 예전까지 날 확률은 15개 중에 4개 조합해보세요. 그러면 1365개의 경우에서밖에 없습니다. 1365분의 1과 815만 분의 1이 같아요? 그 안 해본 사람 얘기 믿지 말고 해본 책임 믿으세요. 그런데 로또와 입찰은 방법이 똑같아요. 로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1등 될 분은 어떻게 해요? 예측하잖아요. 예, 예측하고 토요일 날 밤 8시 반인가요? TV에서 공 튀어나오지요. 튀어나온 번호 딱 맞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로또가 되잖아요. 입찰이 똑같아요. 최초의 발주자 재무관이 공고문과 복수회비가 15개 만들었고 입찰자가 금액을 쓰면서 이 15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는 거야. 이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뭐로? 예전가로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예전가격과 발주자 발표 예전가 딱 맞으면 이게 뭐가 돼요? 1등. 1등이 적격시에 통과하면 낙찰. 그런데 수의계약은 1등이 낙찰인 시스템이 전자입찰 시스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 여기다 적어보세요. 복수 예비가격 구간. 좀 길어요. 복수 예비가격 구간. 복수 예비가격 구간. 조달청 플러스 마이너스 2%. 조달청 플러스 마이너스 2%. 지자체 플러스 마이너스 3%. 지자체 플러스 마이너스 3%.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복수 예비가격 구간. 조달청 플러스 마이너스 2%, 지자체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복수 예비가격 구간, 조달청 플러스 마이너스 2%, 지자체 플러스 마이너스 3%. 무슨 얘기냐면요. 복수 예비가격을 조달청 적격시나 쓸 때 기초금액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만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적격시나 쓸 때 기초금액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만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중요한지 여기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입찰 금액을 쓰고 확인 누르면 작은 네모칸 15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15개 이름이 복수 예비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복수 예비가격인데 만약에 이게 조달청 적격심사 쓸 때는 어느 구간에서 만든 거예요? 기초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만든 15개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를 쓴다고 했을 때는 기초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서 만든 15개예요. 예. 이게 좀 입찰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은데 저희는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최초의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과 복수예비가 15개를 만들 때 발주처 재무관은 복수예비가 15개의 번호와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발주처 재무관이 공고문과 복수예비 15개 만들잖아요. 이 15개의 번호와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화면 볼까요? 예, 우리는 번호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왜 모를까요? 확인 누를 때마다 15개는 랜덤으로 돌아갑니다. 확인 누르면 돌아가요. 확인 누르면 돌아가. 만약에 100명 입찰 봤어요. 몇 번 돌아갔을까요? 100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엽기적인 게 뭐냐면
최초의 발주의 재무관이 공고문과 15개를 만들어 나라장터에 보내잖아요. 나라장터에 보낼 때 이 15개는 뒤죽박죽해서 암호화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15개를 랜덤으로 올려놓고 랜덤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2개 선택된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평균하면 그게 뭐가 되지요? 그게 계약자 결정 기준인 예정 가격이 됩니다. 예정 가격.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정 가격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정 가격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15개가 랜덤으로 돌아와서 랜덤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2개 선택된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맞출 수 있어요? 집에서 아무리 심심해도 이런 거 맞춰보지 마세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기회가 있죠. 왜요? 사람들은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로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로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입찰 금액을 쓰는 공식을 쓰는 사람도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70%가 금액을 찍어서 머리를 맞춰줘가지고 나머지 30%가 로또라는 생각을 버리고 분석을 해서 그들의 업종의 평균 낙찰 건수의 3배나 4배를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이라는 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이라는 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확률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여담 한마디만 해볼게요. 여담 한마디만 해볼 건데, 지금은 많이 안 계신데요. 예전에는 저를 낚시를 하는 분이 굉장히 계셨어요. 뭐라고 저를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 저한테 전화해서 제일 잘 맞는 방법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리고 미끼도 걸어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분이 낙찰 받으면 저한테 돈 준대요. 제가 제일 잘 맞는 방법 하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항상 어디를 갑니다. 1년에 200번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항상 어디를 가는데요. 제가 제일 잘 맞는 방법 하나를 알면 그렇게 항상 어디를 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방법도 없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정 가격은 맞출 수 없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분석 방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저희 같은 입찰 사이트에서 전화 많이 오지요.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찰 사이트에서 전화 와서 분석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입찰 사이트에서 전화 와서 100이면 100다 뭐라고 그래요?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한테 맡기세요. 낙찰 받으면 저희한테 2% 주세요. 뭐 1.5%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일에 종사하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욕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친구 있죠. 맡기셨어요? 안 맡겼는데요. 아직도 안 맡기셨어요? 저한테 맡기세요. 저한테 맡기면 2달에 3건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건씩 해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 전화 오면 당장 끊으세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막 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욕을 해요. 그렇죠. 욕을 해도 돼요. 왜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가 15개 랜덤으로 2개 생각 가장 많이 쓰는 4개를 매달 한 건씩 할 수 있으면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달 전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문자가 토요일 날 밤에 공고번호 적혀있고 낙찰 좀 시켜주세요. 제가 답장을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더 궁금합니다. 제가 더 궁금하지요. 제가 그 낙찰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알려주고 저한테 2%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그지예요? 제가 알면 무조건 내가 투자를 했지. 걔가 한 달에 한 건씩 할 수 있는데 전화해서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입찰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시간째 강의 듣고 있는데 녹록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심포도. 저거 못 먹어. 이거 로또야. 이렇게 해서 그냥 기초금액에 낙찰한 사정을 쏙 빼고 기초금액에 낙찰을 곱해서 조금 올려 쓰거나 조금 내려 쓰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분들이 70%가 넘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 여러분 업종에 분석을 하고 분석 노트를 쓰면 여러분 업종의 평균 낙찰 건수의 3배나 4배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때문에 다음 대선에 나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무슨 얘기냐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맡기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개인, 회사 아니면 저희 회사 맡기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여쭤보겠습니다. 매번 금액을 받으시지요. 그 금액은 분석된 금액일까요? 찍은 금액일까요? 그 금액은 분석된 금액일까요? 찍은 금액일까요?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은 굉장히 신뢰가 있으시더라고요. 분석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바로 여쭤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제 것 좀 분석해 주시지요. 밤새 분석하세요. 그리고 제가 낙찰 받으면 저는 98%를 가져갈 거고 분석한 선생님이 2% 가져갈 거예요. 밤새 분석해 주세요.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는 못하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도 못하는 걸 남한테 시켜요?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하냐면 찍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찍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돈 내고 찍습니까? 직접 찍으시죠. 그랬더니 저번에 어떤 분은 그분이 좀 더 잘 찍을 것 같아. 뭘 잘 찍어요. 잘 찍기는. 예. 그 금액이 찍은 금액일까요? 분석된 금액일까요? 정확히 몰라요. 예. 그분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그거 써보면 웬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찍은 금액인지 분석된 금액인지. 예. 그거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22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지요? 찾으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 집행기준. 여기다 밑줄 긋고 큰 별표 하세요. 예, 큰 별표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한 줄의 의미만 이해하면 나라장터에 투자하는 30% 정도를 제낍니다. 예, 30%는 그냥 제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제끼는지 한번 볼까요? 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조달청 적격심사를 씁니다. 이런 말 있어요. 한전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이런 말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지방자치단체 시설용역 물품 적격심사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이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여기 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를 적용한다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기초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복수입가 15개 만들겠다 이 뜻이지요. 여기서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뭐지요? 예전가격이에요. 입찰자는 예전가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좀 전에 공부했잖아요. 발주처는 예전가격을 발표, 입찰자는 예측이에요. 결국 입찰자는 이 공고문의 예전가격을 어디 안에서 예측해야 됩니까? 기초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 이유가 그 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예,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 공고문에 조달청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초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2% 15개만 각설하고 조달청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여러분들은 딱 뭘 캐치해야 돼요? 예전 가격은 기초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서만 예측해야 돼. 그 이유가 그 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때려주게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만들질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고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뭘 확인해 보냐면 나라장터는 사정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는 발주처 사정률, 예상 사정률, 입찰자들의 사정률을 발표하지 않아요. 입찰 사이트만 발표합니다. 그러면 뭘 확인해 보냐면 제가 지금까지 본 사정률 중에서 제일 엽기적으로 높이 쓰는 사람 57% 쓰는 사람 봤어요. 57% 사정률.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쓰자마자 바로 탈락입니다. 그런데 57% 쓰는 사람이 있어요. 17% 쓰는 사람, 마이너스 9% 쓰는 사람, 7%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들과 여러분들은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갈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입찰 경력 오래되신 분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를 쓸 때 플러스 3% 혹은 마이너스 3%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달청 적격심사를 쓸 때 플러스 2% 혹은 마이너스 2%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맞히신 분도 계시고 안 맞히신 분, 못 맞추신 분도 계실 텐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끝에는 안 나와요. 끝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안 나오는 데가 있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데 안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반대말로 나오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는 데와 적게 나오는 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를 쓴다? 그 안에서만 예측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서도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예측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예전가를 예측하지요. 발주는 발표해요. 그런데 이 예전 가격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예측해야 됩니까? 많이 나오는 대로 예측해야지. 많이 나온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1시간이 넘어갔는데 2시간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 없이 마지막에 이 구간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입찰 사이트 쓰시는 분들은 가서 확인해 보세요. 17% 쓰는 사람, 8% 쓰나 마이너스 6% 쓰나 이제 이들은 간단하게 제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나온 구간을 써보세요. 그러면 확률 자체가 틀리죠.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빵건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빵건이 많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빵건이 많은 이유를 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서 데이터로 제시했던 48만 개 업체가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18만 개만 한 건 이상의 낙찰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97만 건을 개찰해서 145조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145조는 48만 개가 나눠 가진 겁니까? 18만 개가 독점한 겁니까? 자, 잘 보세요. 48만 개 업체가 입찰을 받는데 그중에 18만 개만 한 건 이상의 낙찰을 받았고 97만 건을 개찰해서 145조를 계약했는데 결론적으로 145조는 48만 개가 나눠 가진 거예요. 18만 개 독점한 거예요. 18만 개 독점한 거예요. 예,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입찰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입찰 전문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찰 금액 쓰는 공식을 써요. 두 번째, 분석을 하고 분석 노트를 씁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업종의 평균 낙찰 건수의 전국권 3건 내지 4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분석을 꼭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저조한 낙찰 건수를 보이는 이유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찍어서. 두 번째 몰라서. 몰라서 그랬죠. 찍는 얘기는 계속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몰라서 못하지요. 뭘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입찰 전문가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많이 계실 거예요. 입찰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복수예비가 15개를 만든다는 얘기고 거기서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얘기가 예정가격인데 입찰자는 예측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측해야 되고 확률, 정규, 분포 곡선에 의해서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많이 나온 곳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입찰 전문가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왜 이렇게 저조한 낙찰 건수를 보이고 있냐? 찍어서 몰라서. 뒤집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찍지 말고 입찰을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입찰을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반복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찰 금액 한번 써볼게요. 기초금액 7,150만 원입니다. 낙찰은 87.745%예요. 이거는 공고문에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예상 사정률이라고 돼 있는데 예상 사정률에 밑줄 긋고 이렇게 써보세요. 예상 예정 가격. 그러니까 사정률 예정 가격 같은 얘기입니다. 사정률 예정 가격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9.54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바로 이제 요 강의가 끝나고 시연을 한번 해볼 건데 이 페이지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입찰 금액을 써보는 거예요. 입찰 금액 쓸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공식을 써야 된다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어요. 수십 차례. 꼭 외우세요. 꼭 외우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 입찰 보십니까?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낙찰 받으려고 하면 쓰라고 하는 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된 입찰 강의를 가보시면 각 발주의 적격심사마다 입찰 금액은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하면 쓰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걸 꼭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적격심사에. 입찰 금액은 꼭 이렇게 쓰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 전문가들은 항상 이 공식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입찰 전문가가 되고 반복적으로 낙찰 받으려면 이 공식을 꼭 쓰셔야 돼요. 자, 암기하셨다고 보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소수점으로 바꿔야 돼요. 다. 소수점. 그러니까 99.54는 0.9954. 안 어렵죠. 그런데 입찰 사이트 중에서는 이렇게 영을 기준으로 보는 데가 있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99.54 마이너스 0.46 같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을 기준으로 봤으면 100분율 소수점으로 바꾸면 돼요. 100 마이너스 0.46가 뭐가 돼요? 99.54 똑같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 금액을 계산기로 두들길 때는 뭘로 두들게 됩니까? 0.9954. 그래서 기초금액 낙찰환율 정해져 있고 사정률은 소수점으로 바꿔서 3개를 곱해서 입찰 금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페이지인가요? 24페이지네요. 24페이지. 자, 공고문 계속 한번 해볼 건데 마지막 공식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정가격 곱하기 낙찰환율은 낙찰한가다. 예정가격 곱하기 낙찰환율은 낙찰한가다. 자, 예정가격은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낙찰환율은 앞서 보던 이 공고문에 있는 87.745% 뭐 이런 것들이고 낙찰한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 그러니까 개찰할 때마다 발주에서 낙찰한가라는 금액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커피 먹다 정하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 가격의 낙찰환율을 곱해서 낙찰한가로 발표하라고 정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위에 볼까요? 우리나라 공고문에 100% 붙어 있는 게 이 내용인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입찰자 중 예전 가격 이하로서 낙찰환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입니다. 이 최저가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나라 공고문에 저 최저가격이란 말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최저가란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야, 기초금액 1억인데 야 최저가격 요번에 1원 써서 낙찰 받아야지. 1원 쓰면 낙찰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요. 뭐 때문에 못 받을까요? 이 낙찰 한가라는 것 때문에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여기 볼까요? 예전 가격 이하 낙찰환율 이상이 무슨 뜻이냐면 예전 가격 낙찰환율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 가격 이하 낙찰환율 이상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이게 낙찰 하한가입니다. 자, 저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 왼손이 예전 가격 1억이라고 볼게요. 낙찰환율이 87.745%예요. 그럼 뭘 곱해줘야 돼요? 0.87745. 그러면 1억에 0.87745 곱하면 제 오른손이 되는 거지요. 이 낙찰한가 8,745만 원이 되지요. 공고문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1등입니까? 낙찰한가 최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1등이죠. 그러면 우리가 1등하기 위해서 이 낙찰한가를 맞춰야 될까요? 안 맞춰도 될까요? 제가 12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걸 맞추는 분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 뭐라고 하냐면 낙찰한가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맞춰도 됩니다. 안 맞춰도 돼요. 예. 이 최저가에 동그라미 하셨어요?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직상위자라고 쓰세요. 직상위자. 직상위자. 예. 공고문에 직상위자. 그러니까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 예. 직상위자. 예.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 예. 직상위자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 여러분 낙찰한가 맞출 수 있습니까? 낙찰환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가격 어떻게 나와요? 15개 랜덤 돌아가 2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뭐예요? 그게 예전가격이에요. 예, 그게 예전가격. 그거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 없는 예전가격에 낙찰환율 정한 낙찰한가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춰요. 누가 1등이에요? 낙찰한가에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1, 2, 3, 4, 5, 6, 7, 8. 그래서 1등이 적객시장 통과하면 낙찰, 수의계약은 1등이 낙찰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개찰 결과를 보면 여러분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한 탈락, 하한 미달, 적격 탈락이 있어요. 하한 탈락, 하한 미달, 적격 미달. 그리고 입찰 사이트는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등수를 써요. 마이너스 등수. 예, 마이너스 등수. 이게 뭐냐면 내가 쓴 입찰 금액이 낙찰한가 아래라는 얘기. 그런데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저는 마이너스 2등을 많이 해요. 마이너스 10등을 많이 해요. 마이너스 등수를 많이 해요. 분석법에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없냐면 제 손 보세요. 예전 가격을 우린 예측하잖아요. 발표해요. 이렇게 딱 맞으면 1등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누가 있고 내가 그 다음에 있으면 뭐가 돼요? 2등이에요. 마이너스 1등은 뭐예요? 이하를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전가를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추나요? 15개 랜덤 2개씩 가자면 4개가 예전가격이기 때문에 절대 못 맞춰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내가 예전가격을 위로 봤다는 거예요. 예, 위로 봤다는 2등 했다는 건 아래로 봤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2등 하면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등 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정률은 소점 4자리까지 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1등 했어요. 제일 쓰기 힘들고 제일 중요한 첫째 자리에 맞았을 겁니다. 그 자리 어떻게 쓰는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낫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사정률 예측하는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7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인데요. 여러분 1번과 4번에다 별표하세요. 1번과 4번. 네. 1번과 4번에 별표하세요. 이 1번과 4번이 여러분이 좀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장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고를 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확인 절차를 받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좀 긴데 좀 길어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불러드릴게요. 여기 나라장 등록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위로 나라장터 등록사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계약일까지 유지입니다. 입찰 공고일로부터 계약일까지 유지. 입찰 공고일로부터 계약일까지 유지. 슬래시 하시고 의무사항이라고 쓰세요. 의무사항.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장터 등록사항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최초에 나라장터에 등록한 사항이에요. 대표자, 상호, 주소, 직원 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항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무슨 얘기냐면 유지를 못하면 계약은 파기시켜버리겠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표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이에요. 대표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이 됐는데 신고 안 했어요. 투찰했습니다. 1등 했어요. 1순위 했어요. 적격심사 통과했어요. 계약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파기입니다. 예, 계약이 파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의 의무라는 거예요. 유지의 의무. 유지라고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꼭 좀 예.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신고부터 하고 투찰하셔야 돼요. 신고부터. 예. 그다음에 3번과 4번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국가 주요기관이 있지요. 국방부, 도로공사, 한전, 주택공사, 수장공사 여기는 나라장터와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자기네 자체 입찰 사이트 입찰 사이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공고문 안 보낸다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특히 국방부와 한전은 입찰 등록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와 한전을 마감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 등록 절차가 하루나 이틀 전에 입찰 등록 절차를 해요. 요거를 한 사람만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일 기준으로 보면 입찰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한전은 입찰 등록 절차를 먼저 그 기준으로 공고문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 제 휴대폰 번호 적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육태균이고요. 예, 010-2911-2785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다음 강의에서 꼭 뵙기를 원하고요. 예,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사정을 보는 가이드라인 2가지를 제시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협회 미리 양해를 구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사이트예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른 입찰 사이트를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그 한 달 정도는 또 써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여기 전라남도 건 한번 볼게요. 공고문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업종 되어 있죠. 요거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실적 갖고 있어야 되고 간편 산출이라는 데가 있어요. A값과 순공사원가 적용하는 데인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보정할 수 있게 보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률을 산출해서 집어넣으면 여기 이게 좀 작은데 보정한 금액이 나옵니다. 요 금액으로 쓰시면 1등 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발주처 심층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기초금액 적어드렸고요. 대각선으로 보시면 돼요. 낙찰환율 적어드렸고 발주처 심층분석인데 이 발주처 심층분석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최대 5년치를 볼 수 있습니다. 5년치. 그러니까 과거의 예전가의 데이터 5년치를 볼 수 있는데 이 5년치는 달력 모양을 클릭하시면 기본이 3개월이에요. 달력 모양 클릭하시면 지금 2021년 3월인데 2017년 정도까지 당겨보겠습니다. 17년 3월 1일 분석하기 클릭하면 이렇게 예전 가격에 대한 2개의 데이터가 나와요. 2개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교재를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교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자, 요게 2개 데이터잖아요. 요 2개 데이터, 요거를 이제 이 교재로 말씀드릴게요. 자, 2개 데이터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정을 보는 가이드라인 분석하는 법 2가지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공고문에 조달청 적격심사를 쓴다. 딱 뭘 캐치해야 돼요? 예전가는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지자체는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런데 예전가에 골고루 나와요? 아니잖아요.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고 많이 나오는 데 있고 적게 나오는 데 있다. 우리는 어디로 예측해야 됩니까? 많이 나오는 데. 자, 많이 나온 구간 알아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발주처 예전 가격의 누적 도수 횟수 같은 얘기입니다. 도수 횟수 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길다 무슨 뜻일까요? 많이 나왔다. 짧거나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 이 뜻인데 이게 아마 지자체일 겁니다. 지자체일 건데 여기 한번 볼까요? 최고 높이 나오는 게 5년치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여기 최고 나온 게 몇 프로예요? 1.9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 2.1, 2.2, 2.4, 2.4, 2.5, 2.6, 2.7, 2.8, 2.9, 3.0은 과거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이 얘기예요. 더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예. 과거 5년 동안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까지 나올 수 있는데 최저로 나온 게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2.1이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2부터 마이너스 3%는 과거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이 얘기고, 더 중요한 얘기는요, 앞으로도 안 나와요. 예. 자, 그렇지만 안타깝지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안 나온 구간이에요? 많이 나온 구간이에요? 많이 나온 구간이지요. 많이 나온 구간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적어보세요. 불러드릴게요. 예. 뭐라고 적으시냐면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적어보세요. 확률 정규 분포 곡선. 확률 정규 분포 곡선.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고 스마트폰으로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확률은 경우의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운데로 딱 모입니다. 예. 경우의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운데로 모여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5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개차나 예전까지 데이터를 많이 보면 가운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종의 모양을 그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많이 나온 데를 알아냈지요? 어딥니까? 0.0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모든 발표 0.0을 써야 됩니까? 아니지요. 여기 적어보세요. 사정률을 예측하는 가이드라인 두 번째부터 불러드릴게요. 예, 두 번째,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지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입니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지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입니다. 예,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지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인데요. 이게 5년 동안에 나온 예전까지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1%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자,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0%는 이게 전체 예전까지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몇 프로인데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프로 돼 보이세요? 98%입니다. 모든 말주처를 모든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면 이게 가운데로 몰려가지고 지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가 98%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게 확률 정규 분포 곡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 주로 쓰시는 게 좋고, 지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안에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달청과 지자체가 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지자체는 복수예비가액 구간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고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 98번은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 나오고 지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안에서 나오니까 거기 안에 쓰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분석에서 가장 많은 질문. 사정률은 발주처마다 하나로 쓰는 게 나을까요? 왔다 갔다 쓰는 게 나을까요? 왔다 갔다가 뭐냐면 그때그때 다른 걸 쓰는 게 낫냐? 아니면 하나로 쭉 쓰는 게 낫냐? 예, 하나로. 예. 의견이 어떠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면 대부분은 하나로 쓰라고 그래요. 물론 왔다 갔다 쓰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답이 있을까요? 없지요. 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도 써보고 왔다 갔다 써봤는데, 왔다 갔다 그때그때 다른 걸 쓰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써봤는데 하나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지 이 선 그래프 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 이 점 하나가 뭐냐면 이 발주처 공고문 개차량 공고문의 예정과 위치를 표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15개 랜덤 돌아가서 2개 가자마자 썼는데 4개가 이거지요. 그 다음은 15개 랜덤 2개, 그 다음 15개 랜덤 예정과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정과 어떻게 하죠? 예측하죠. 발주는 발표예요. 이게 맞으면 1등인데 발주 예정과 왔다 갔다 하면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로 쓰세요. 제 시계는요, 남들보다 2분 먼저 살려고 2분 먼저 맞춰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계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계는 하루에 몇 번 맞을까요? 정확하게. 예, 2번 맞아요. 정확하게. 왜 2번 맞아요?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어서 가만히 있다 시간 가다 맞는 거예요. 예전과 왔다 갔다 하면 맞춰요? 못 맞춰. 그럼 하나로 쓰면 얘가 와서 맞는 거예요. 3분의 2가 빵건입니다. 왜 빵건일까요? 왔다 갔다 쓰거든요. 왜 왔다 갔다 써요? 요번에 높이 나올 것 같아. 또 낮게 나왔어. 요번에 낮게 나올 것 같아. 또 높이 나왔어. 예전가격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춥니까? 못 맞춰요. 못 맞추는 예전 가격을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 되고. 예, 못 맞춰요. 그냥 하나로 쓰세요. 정리해 볼까요? 이 하나 어디서 뽑아야 돼요?
하나는 지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조달청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 쓰세요. 자, 여기에 2번 쓰고 1번 써보세요. 발주처마다 사정률은 하나로 쓴다예요. 발주처마다 사정률은 하나로 쓴다. 발주처마다 사정률을 하나로 쓴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희 노하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하우가 뭐냐면 분석 노트입니다. 예. 저는 어떤 강의를 가든지 분석 노트를 꼭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분석 노트는 쓰는 사람이 분석하는 사람이고요. 낙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입찰 전문가 낙찰을 많이 시킨대요. 근데 노트를 안 써요. 예. 제가 볼 땐 그거 분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찍어서 낙찰시키는 사람하고 분석해서 낙찰시키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 공통점이 있고, 공통점은 한국은행에서 주는 돈 받는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반복 재현성이 있어요. 찍어서 낙찰시키는 사람 절대 못해요. 그런데 분석하는 사람 중에 노트를 안 쓴다? 전 그건 뭐 그건 것 같아요. 예,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를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노트 쓰는 거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지요. 예. 저희 강의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이것만 설명드려볼게요. 그냥 집에 한두 권쯤 있을 거예요. 노트 피시고 이렇게 써보세요. 일시 발주처 사정률 이렇게 쓰세요. 일시 발주처 사정률 이렇게 이게 노트 가장 기본입니다. 노트 맛배기예요. 자, 일시 발주처 사정률 쓰시고 만약에 2021년 5월 3일 날 서울지방조달청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제가 그냥 대략 써놨어요. 저희 사이트에서는 발주처 심층문서 기간 5년. 왜 기간을 5년으로 봐야 돼요?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플러스만 0.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우시고 지자체는 플러스만 1.2, 조달청은 플러스만 1%예요. 지자체는 플러스만 1.2, 조달청은 플러스만 1%에서 그 가장 많이 나온 거.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다시 가볼게요. 사정률은 소점 넷째 자리까지 쓰셔야 되는데, 자, 저희는요, 요거 막대 그래프 클릭하면 이게 첫째 자리로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막대 그래프 클릭하면 소점 넷째 자리까지 나와요. 넷째 자리까지. 저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렇게 넷째 자리 나온 것을 제일 긴 거를 노트에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조달청에 마이너스 0.3457%를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200등 했어.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정률을 하나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쓴다는 게 뭐냐면 앞에 썼던 걸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앞에 썼던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5월 3일 날 서울지방조달청에 마이너스 0.3457%를 썼는데 200등 했어요. 2달 뒤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고문 또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분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요. 하나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썼던 걸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투차라고 다음 투차례 하나로 쓴다는 거 앞에 썼던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마이너스 0.3457을 그대로 써요. 그대로. 기초금액과 낙찰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겠지요. 기초금액과 낙찰은. 그런데 사전을 어떻게 썼어요? 하나로 쓴 게 하나로. 예. 자,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6월 4일 날 1.2911을 썼어요. 근데 마이너스 20등 했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공고문 또 나왔어. 그러면 나는 분석을 해요, 안 해요? 하나로 써야 되니까 분석 안 하고 노트 피고 사전을 뭘 쓰는 거예요? 1.2911을 그대로 쓰는 거야. 기초금액과 낙찰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사전을 어떻게 썼어요? 하나로 쓴 게 하나로. 여러분 주변에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정을 하나로 써야 됩니까? 왔다 갔다 써야 됩니까? 그럼 그들이 이구동성 뭐라고 할까요? 다 하나로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로 못 쓰는 줄 아세요? 하나로 못 써요. 못 씁니다. 왜 못 쓸까요? 노트에 안 적는 거예요. 노트에 안 적으니까 부산광역시 동래구 1.2911을 쓴 다음에 한 달 뒤에 보면 1.2911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노트에 안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엔 또 나오면 또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걸 쓰니까 하나로 못 써가지고 이게 빵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발주처마다 사정률을 하나로 써보세요. 하나로 써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거고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년 3분의 2가 빵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3분의 2나 4분의 3 빵건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할 거냐 맡길 거냐. 내가 할 거냐 맡길 거냐. 여러분 맡기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금액만 받으실 텐데 그 금액이 찍은 금액인지 분석된 금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런데 대략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당장 이 강의 끝나면 매번 금액 주시는 분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금액을 주시는데 오늘부터 사정률과 금액을 같이 달라고 하세요. 사정률과 금액을 같이 달라고. 매번 금액만 맞으시잖아요. 이제 사정률과 금액을 같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 알겠습니다. 사정률과 금액을 같이 줘요. 분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 예, 회사 기밀이에요? 글쎄요. 그게 회사 기밀일까요? 예, 개찰하면 다 나오는데 그게 회사 기밀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맡기신 분들은 사정률과 금액을 같이 받으시고, 두 번째, 언제까지 맡기실 거예요? 언제까지? 한 건 낙찰시키면 안 할 거예요? 두 건 낙찰시키면 안 할 겁니까? 맨날 누가 잡아주는 물고기 예, 그거 드시지 말고, 예, 낚시질 직접 배우세요. 예, 주변에 찾아보시면 입찰 강의, 예, 있습니다. 예,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오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맡기는 것도 싫고 내가 하는 것도 싫다? 그러면 어떤 입찰 사이트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정가격에 대한 데이터 5년 이상 봐서 발주처마다 하나로 써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발주를 하나로 쓰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발주처마다 하나로 쓰는 거예요. 발주처마다 하나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발주처마다 하나로 쓰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좀 나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올해 또는 내년에 목표 높게 잡으시고 많이 낙찰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마치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찰 부분에 대해서 예.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밖에서 사인하는데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뭐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